네. 시작이 되나?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기 중. 네,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에듀테크와 무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무모한 도전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 당연하겠지만 우왕좌왕할 것이고, 실수도 많을 거고, 정리 안 된 이야기들도 막 나올 겁니다. 감안을 하시고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이 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 강의를 이렇게 라이브로 송출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실시간 강의 형식을 빌긴 하는데, 보통 이제 이번 한 회차 이번 강의도 그랬지만 앞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강의들이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챕터로 구성이 될 거라서 그 챕터별로 또 강의가 쪼개져서 아마 또 그 녹화하고 편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부분들만 나중에 따로 아마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커리큘럼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략 한 35개 정도 된 것 같죠. 지금까지 한 2개 정도 차시까지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 준비를 하면 한 챕터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틈틈이 준비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별일이 없다면 꼭 그 한 주에 한 번씩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라이브 때 많은 그 호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 어떤 메시지를 하고 남겼는지, 그 채팅창에 무슨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보다는 응원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옆에 그 보시는 것처럼 회사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저랑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번 교육도 같이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첫 번째 이번에 이제 좀 테스트 겸 해서 게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도 꼭 이 빅테스트 데이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강의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을 한 번씩 데려와서 옆에 앉혀놓고 실제 강의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니까 많은 또 호응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오늘도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면서 아마 강의를 참여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소리는 안 들리지만.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이제 무들의 탄생과 발전이라는 주제를 제가 잡았는데, 사실 우리가 무들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들의 히스토리나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좀 힘들죠. 물론 이제 찾아보면 다 있어요. 인터넷에 널리고 널린 게 이런 이야기들이라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고단함을 제가 이제 대신 정리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틴 두기아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틴 두기아마스가 생소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쪽 분야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도 마틴 두기아마스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마틴 두기아마스 자체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기는 좀 힘들죠. 근데 이제 마틴 두기아마스라는 사람이 무드를 만들었다라는 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마틴 두기아마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무들의 탄생의 이야기라서 사실 마틴 두기아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뺄 수가 없었던 거죠. 현재 이제 마틴 두기아마스는 그 무들 HQ라고 하는 기관의 CEO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무들 장시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사람이라 사실은 좀 저는 각별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뭐 꽤 많은 날들을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서로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 정도 수준의 친분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69년도 같은 나이대를 가지고 있는 태어난 년도 같죠. 그런 사람에서 특별히 좀 저는 약간의 존경과 친근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두기아마스가 CEO 역할을 하면서 실제적인 무들의 비즈니스들을 다 관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하죠. 오픈소스가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오픈소스 생태계들은 대부분 다 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 아주 사용자들이 많은 그 경우, 생태계가 굉장히 굳건하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 더 큰 게 뭘까요? 워드프레스보다 더 큰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게? 무들보다 훨씬 더 크죠. 리눅스. 리눅스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비록 뭐 애플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도 리눅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출발했죠. 근데 리눅스를 실제로 만든 이제 그 소프트웨어 재단은 사실은 비즈니스를 안 해요. 근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 그룹들이 있는데 무들은 특이하게 비즈니스를 겸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들 HQ가 무들의 본산이라고 보통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야기하는데 이 무들이 계속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은 무들 HQ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우선 이제 그 무들 HQ에 대한 이야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두기아마스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 여기가 마틴 두기아마스가 자라온 배경이거든요. 이제 우리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답을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곳이 어딘지는 알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래요? 아웃백? 네, 아웃백. 우리가 이제 맛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 아웃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웃백이 사실은 호수를 대변하는 지역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소를 이제 키우고 거기서 생산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아웃백이라는 브랜드를 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굉장히 척박한 곳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1970년대 아까도 제가 69년도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70년대 학교를 주로 다녔겠죠. 저는 이제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그래서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저희보다 훨씬 깡촌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학교는 있었을까요? 그도 있지 않았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가끔씩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학교 가서 원격으로 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로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통신대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런 식으로 강의했거든요. 라디오를 켜고 그게 이제 TV로 진화가 된 거고 그게 다시 인터넷으로 진화가 돼서 현재는 이제 우리가 LMS를 통해서 방송을 듣죠. 근데 예전에 대부분의 나라의 통신대학이라는 왜 통신이라는 말을 썼냐면 요런 단파 라디오 형식으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통신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때는 교재만 이제 원격으로 우편으로 받고 그 우편을 통해서 다 교육들을 이런 방식으로 단파 라디오 통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렇게 이제 마틴 두기아마스도 사실은 이런 배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이런 원격 훈련이라든지 원격 교육에 대한 뿌리 깊은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들이 이제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틴 두기아마스가 좀 자라서 전공이 이제 뭐였냐면 교육학 쪽이었어요. 교육학 쪽인데 약간 엔지니어링이 섞여 있는 이제 교육학이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하게 된 일이 LMS 관리자였어요. 근데 그 하필이면 그 LMS가 뭐였냐면 웹시티라고 하는 블랙보드라고 하는 이제 경쟁 LMS, 블랙보드, 캔버스, 무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3파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블랙보드의 전신이 웹시티예요. 그러니까 웹시티를 인수를 블랙보드가 하면서 실제로 웹시티는 사라졌는데 실제로 블랙보드의 전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LMS였고 이게 최초의 상용으로 성공한 LMS였어요. 서울대도 이걸 쓰고 있었거든요. 무드를 쓰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애초에 하면서 웹시티로 쓰고 있었던 서울대학을 무드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마틴 두기아마스가 하필이면 1990 뭐 몇 년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 웹시티를 가지고 학교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구린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커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구린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가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무들입니다. 지금 이제 2001년도의 무들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무들 초창기 버전이에요. 이게 프로토타입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 자체가 지금 무들의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부분이나 그 무들이 지금 지향하는 기능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20년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 변화가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들은 뒤에 웹시티라고 하는 것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마틴 두기아마스의 그 네임 이 무들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찾아본 적 있어요? 당연히 없겠죠.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찾아보고 봤죠. 근데 이제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었더라고. 무들도 그냥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날 갑자기 이렇게 후이즈 같은 데서 도메인 찾아보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했는데 딱 하나만 정한 게 있었대요. 자기가 마틴이잖아. 그래서 M으로 시작하는 거. 뭐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무들이 된 거예요. 근데 무들은 약자가 사실은 좀 있죠. 근데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그거는 나중에 붙인 이제 그 끼워 맞춘 거죠. 실제로 그걸 생각을 하고 무들을 만드는 게 아닌 거죠. 저는 누들에서 무들이 나왔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좀 그게 솔직하면서도 좀 좋기도 했어요. 근데 무들이 그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요소도 사실은 뭐 잘 듣기 힘드니까 이번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마틴 두기아마스가 교육학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육학 안에서도 여러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전공이 있었을 거잖아요. 마틴 두기아마스의 전공이 혹시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컴퓨터? 그럴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구성주의였어요. 그것도 사회적 구성주의. 혹시 구성주의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게 이제 마틴 두기아마스의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여요. 나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두기아마스.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자기 논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게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말인데 우리가 구성주의란 말도 잘 모르잖아요. 구성주의라는 말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 구성주의가 어떤 철학 사조라는 것은 또 몰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소한 개념이에요. 근데 무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계속 들을 기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무들 안에 있는 기능들이 사실은 사회적 구성주의 기반으로 만든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기야마스 다크에 들어가면 그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쭉 적어놓고 자기 논문 주제 중에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논문들이 쭉 있어요. 한번 저는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굳이 일하는데 이걸 뭐 꼭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광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주워 듣고 예, 머릿속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사실 빼놓고 두기야마스를 이야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소셜 컨스트럭티즘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말도 같이 쓰거든요. 구성주의라는 말 자체가 영어 표현을 보면 두 가지 말이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사회적 구성주의가 뭔지를 간단하게. 근데 이게 우리 다음 챕터에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교육학에 대한 겉핥기 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단순하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보통 애들 다룰 때 어떻게 교육시키죠? 행동 교정?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가 애들이나 강아지 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교육시킬 때 딱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칭찬과 매. 그러니까 잘한다 하거나 아니면 벌을 주거나 때리거나 뭐 이런. 우리 때는 학교 교육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엄청 맞았거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설사 잘못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에서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란 사람인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행동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행동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behaviorism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교육학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파블로프 개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음식 계속 이렇게 주잖아요. 그때 종소를 치죠. 종만 치면은 얘가 침을 막 흘리잖아요. 이제 일종의 그런 식으로 교육 훈련을 하는 것들을 대부분 behaviorism이라고 해서 행동주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것들을 조금 더 사람이 어떤 배우는 것 자체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지주의라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하나 놓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코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있는 부분. 이거는 학습자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라는 것을 행동주의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좀 진화를 시켜서 가르치는 그런 방식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비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넥티비즘이라는 말이 따져 나오죠. 근데 소셜 컨스트럭티비즘과 커넥티즘은 약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에 가까워요. 이 구성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 이야기는 막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과 2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와 둘이라는 것들 연상시킬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뭐 예를 들자면 뭐 강아지 한 마리, 뭐 시골에 있다고 치면 뭐 소 한 마리, 개 두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몽고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말 한 마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배울 때 그 사람의 경험이나 배경들이 작동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서 그 사람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구성주의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셜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소셜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진리들을 깨닫는다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들에 보면 뭐 포럼이라든지 상호작용들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채팅이라든지 상호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이런 것들,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사회적 구성주의를 한번 이야기 드린 이유는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할 텐데 이 마틴 두기아마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는 이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 없고 무드를 만들 때부터 이 개념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들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무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다뤘잖아요. 근데 무들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잠깐 이제 다뤘는데, 무들이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LMS라고 하는 어떤 학습 관리 시스템의 시장적인 아니면은 사용자적인 측면에서 이 무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사실은 피부로 우리가 딱 그 와닿게 이야기를 들은 적은 별로 없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하려고 해요. 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보이나요? 혹시 몇 개국인지? 아니요. 245. 많죠. 저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죠? 저렇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 약간 짙은 색이 있고, 약간 이렇게 짙은 색과 점점 이렇게, 옅은 색으로 이렇게 쭉 따로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알래스카, 미국 같은 데는 좀 진하죠. 그리고, 스페인 굉장히 진한 거 혹시 보이나요? 그죠?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이 좀 진하죠. 인도 진하고 러시아도 좀 진하죠. 무들 강국들이 무들 많이 쓰고 있는 나라들. 근데 우리나라 혹시 보이나요? 얇죠. 몇 개 없어요. 근데 이 숫자를 어떻게 따지냐면 무들 기능에 있어요. 자기 사이트를 공개할 것인지 말 건지를 등록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등록을 해야지 여기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축하는, 우리 회사가, 무드를 구축을 한 우리나라에 10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100개 대학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거 무드를 쓰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걸 약간 꺼려하는 문화에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약간 동아시아 쪽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사이트가 스태틱스라고 하는 그 URL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들닷컴에 ORG로 들어가서 스태틱스라는 그 링크를 누르면 거기 지도가 저렇게 뜨는데 마우스로 오버하면 각 나라별로 몇 개 사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 몇 개 정도밖에 안 나타나 있어요.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북한은 몇 개일 것 같아요? 5개? 한 개. 한 개 있어요? 한 개 딱 하나 있어. 호기심이 생기니까 한번 올려봤거든요. 딱 하나 나오더라고. 아마도 북한도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뭐 누군가는 쓰고 있을 텐데 그런 걸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전 세계 다 퍼져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여기 보시면 사이트가 보이시나요? 18만 6천. 그러니까 무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18만 6천 정도 되는 거고, 지금 코스 보이죠? 3,700만 개. 사용자 수는 2억 8,200만 유저. 페이스북 유저가 어느 정도 되죠? 2억 8천. 사용자가 거의 비슷해요. 무들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이제 무들 사용자가 등록 안 돼 있는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억지로 가입한 사람이 많을거든요. 나는 무드를 쓰고 싶어서 들어온 건 아니고 내가 들어온 학교에서 무드를 쓰고 있으니까 억지로 무드에 들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자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걸 단순 비교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냥 사용자가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네. 2억 8,200명이면은 인구수로 보면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죠. 거의 인도네시아 육박하는 정도의 사용자가 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뭐 포럼 숫자 6억 3,800만 포럼이 있어요. 주제를 저렇게 다루고 있던 게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리소스 3억 개, 그리고 퀴즈 무려 51억 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무들에 쌓여 있어요. 왜 무들이 그러면 이렇게 막강한 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은 이 숫자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 시장의 사이즈를 가지고 무들의 영향도를 많이 또 이야기를 해요. 무들의 시대는 갔다라고 우리 경쟁자들은 이야기를 또 해요. 실제로. 근데 과연 그럴까요? 네. 저는 이제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 물론 이제 캠퍼스의 약진이 이제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급격하게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제 저걸 보고 다들 사람들이 이제는 캠퍼스가 대세구나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무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되게 안정적인. 안정적이죠. 줄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줄기는 조금 줄었어요. 근데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근데 좀 많이 준 게 블랙보드가 많이 줄었죠. 블랙보드가 엄청난 시장을 초창기에 형성을 하고 있다가 저게 이제 M&A를 통해서 블랙보드가 경쟁 LMS를 다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난 두꺼운 세력을 형성해서 실제로 엄청난 영향도를 가지고 실제로 이 시장을 거의 평정하려고 그랬거든요. 무들은 그때도 버티고 있었어요. 저렇게. 근데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블랙보드가 없어진 만큼 캔버스가 먹었다라고 표현해요.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들의 영향을 준 거라기보다 블랙보드 시장을 캔버스로 가져갔다. 왜 캔버스가 그러면 무들 시장을 많이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편리한가요? 뭐 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블랙보드 너무 어렵다라는 불만들이 제일 많거든요. 사용자들이 다 어렵다. 적응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무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사용자 편의성인 측면에서는 캔버스가 굉장히 막강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용자들, 특히나 이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들을 지향하면서 캔버스가 굉장히 인터페이스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복잡한 기능 많이 없애고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가져가면서 캔버스가 굉장히 인기가 이제 많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쁜가요? 그거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사용 친화적인 게 예쁜 거랑. 그거 말고 뭔가 좀 다른 측면에서 뭐가 있을 것 같아. 쌍방향? 응? 쌍방향? 너무 그렇게 고퀄로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싸. 블랙보드가 가격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학생 한 명당 1년에 3달러였어요. 10,000명이면 3억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거의 30만 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러면. 그런가? 잘못했는데 30달러. 3달러가 아니라 30달러. 그러니까 10,000명이면 30만 불, 3억 정도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캔버스가 들어오면서 얼마? 10달러. 그러니까 3억을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던 학교가 캔버스를 전환하면 1억만 내면 돼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거기다가 보기도 예뻐. 그래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무들은 안 바꾸지? 무들은 거의 공짜에 가깝죠. 여전. 이게 이제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캔버스하고 블랙보드는 대부분 클라우드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무들은 자체 구축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무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도 하죠. 근데 요 시장은 좀 특이한 시장이긴 한데 위에 한번 보시면 이 제목이 한번 봐봐요. US and Canadian이잖아요. 노스 아메리카노. 월드와이드하게 한번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미 시장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북미 시장 보면 캔버스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무들은 약간 올라갔다 살짝 내려왔죠. 블랙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위에 있다가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무들의 영향력이 거의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거의 저는 굉장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이터는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2017년도의 자료이긴 한데 큰 변화가 없어요. 2008년도나 2018년도나 변화가 없는데 여기도 보면 노란색이 무들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쭉 보이는데 여기 잘 보이진 않죠. 근데 각 대륙별로 이렇게 그래프가 따르는데 이제 제일 위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볼게요. 네. 유럽 쪽이고 밑에 쪽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세 개가 유럽이고 밑에 있는 게 북아메리카 쪽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세 개가 유저 숫자별로 이제 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사용자가 좀 작은,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그리고 세 번째 정도 되면 사용자가 많은 학교.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에서는 무들의 영향력이 거의 유럽에서는 절대적이에요. 중간도 마찬가지고 큰 차이가 없죠. 이걸 통틀어서 어느 정도 시장 사이즈로 보통 보냐면 60% 정도를 봐요. 유럽은 그러니까 60% 대학들이 무들 다 쓰고 있어요. 미국에 아무리 많은 대학이 있더라도 유럽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겠죠. 유럽에 훨씬 더 많은 대학들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소규모의 미국 대학들은 무들 의존도가 높아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밑에 보면 블랙보드, 캔버스가 이제 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을 그동안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US 시장이라든지 캐나다 시장들을 많이 주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캔버스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편이었는데 범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2018년도에 글로벌 한 고등교육 시장에서의 시장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는 뭐 무들, 사우스 아메리카, 라틴 그 아메리카 쪽에서도 무들, 아시아 무들, 유럽, 오세아니아, 노스 아메리카만 조래요. 월드와이드하게 보면 50% 지금 넘죠. 이게 이제 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들이 왜 해외사업부에서 잘 통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 다들 무들 하는지 우리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K-12 마켓, 우리가 보통 K-12는 말은 혹시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예, K-12가 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K는 킨더가르텐이에요. 그리고 12가 우리 이야기한 공교육. 그러니까 유치원과 공교육을 합친 말이 K-12예요. 그냥 공교육은 아니고. 그래서 뭐 같은 이야기인데 그냥 공교육이라고 할 때 유럽에서는 그냥 K-12라고 해요. 원래는 근데 킨더가르텐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서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위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캔버스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게 무들이죠. 근데 길이를 이제 보면 대충 보이죠. 학교 수들이에요. 여기서도 무들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학교, 그러니까 저기 보면 1,500개 디스트릭트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단위로 큰 학교와 작은 학교 이렇게 나누는 건데 거의 대부분 무들이 훨씬 더 미국 시장에서 공교육 시장에서는 고등교육 공교육 시장에서는 무들이 오히려 더 영향도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는 사실은 캔버스가 지금 여전히 약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사업부가 어떤 면에서는 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수세에 몰려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드러내지 않고 전체적으로 있을 뿐이지 실제로 시장 장악이나 시장의 어떤 마켓 시어는 무들이 월등합니다. 여전히 국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이제 무들 HQ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앞에 이제 우리가 마틴 두기아마스 이야기하면서 HQ의 CEO다라는 말을 했죠. HQ는 뭐 헤드쿼터, 본부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어디 쓸 것 같아요? 호주? 호주 어디? 아웃백. 오 마이 갓. 네, 좋은 유머였어요. 펄스라고 하는 동네에 있어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호주로 한번 딱 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무들 그 무시라고 하는 무들 행사를 무들 무시라고 해 걔네들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들 무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들 무스를 호주에서 한번 할 때 매년 거기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시드니에서 그 행사를 해서 제가 시드니만 갔어요. 가끔씩 근데 펄스에서도 해요. 골드코스트 뭐 이런 데서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호주 갔다 온 적 있나요? 아니요. 그렇군요.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무들 HQ가 그러면 뭘 하는 데인가 라는 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무들 HQ는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들 생태계를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리고 리눅스하고 좀 다르게 얘네들은 좀 상업적인 역할도 한다 라는 표현을 제가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리눅스는 그렇지 않더라도 리눅스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무들은 굳이 회사의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고 있을까? 내가 오픈소스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오픈소스를 제가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공유하고 누구나 참여해서 그걸 수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허용을 했다고 치죠.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면 라이센스 문제들이 좀 발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유지해서 굉장히 이 오픈소스를 잘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라이센스를 무한 허용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가져다가 소스코드를 그대로 가졌다가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라고 하고 자기는 상업적으로 팔 수도 있죠.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리고 국내에 어떤 회사들은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해요. 그건 아닌지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오픈소스를 도용해서 자기네 상업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실제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러면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어떤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라이센스 정책들이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굉장히 그 법적인 리스크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라이센스가 있다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오픈소스는 소스를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지? 차라리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오픈소스가 라이센스 정책이 일반 상용보다 훨씬 더 정교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도용이라든지 혹은 익스플로이트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런 걸 잘못 오용을 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기 위한 다양한 오픈소스 정책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무들은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면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들의 그 라이센스의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함부로 소스 코드를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 제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소스를 다 받아올 수 있죠. 제가 그 안에 있는 소스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정된 버전을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라이센스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오픈 소스에서 되게 많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무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라이센스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프리 라이센스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오픈해서 네 맘대로 써 라고 하는 라이센스도 있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느슨하냐 타이트하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적용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르고 그 적용에 따른 라이센스가 이름이 다 틀려요. 버전에 따라서 틀리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그 이야기를 따로 다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따라하고요. 일단 무들은 그런 어떤 라이센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 전체적인 지적 재산권은 잘 유지를 하는 편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걸 그냥 사용자로 써버리면 수익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오픈 소스는 특징이 뭐냐면 거기 있는 개발자 그룹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킨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멈추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게 해서 오픈소스가 발전을 멈추고 사라진 것이 발전을 하고 있는 오픈소스보다 훨씬 많아요. 생태계하고 똑같아요. 수많은 돌연변이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 생태계, 자연 생태계. 그래서 살아남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 중에서 거의 퍼센테이지로 계속 희박하죠. 오픈소스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남는 오픈소스가 많지 않거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HQ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HQ는 무들이 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 이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번다는 뜻이죠. 이 자발성이 기초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금 현재 성공한 오픈소스들은 대부분 다 이런 돈을 버는 구조가 비즈니스화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유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들은 그러면서 굉장히 성공한 오픈소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탱하고 유지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들 HQ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거창하게 empowering educator to improve our world 이런 말을 썼지만 내면에는 그게 핵심이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들 HQ가 가지고 있는 밸류는 거창하긴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education. 여기 보면 education is a foundation of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education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openness.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오픈이라고 하는 공유라든지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리스펙트, 어떤 관계성 이런 부분들에 방점을 주고 있기도 하죠. 인테그리티,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걸 모토로 무들 HQ가 실제로 활동을 하죠.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좀 개념적이지만 실제로 무들이 그러면 혹시 무들이 버전업이 1년에 몇 번 되는지 혹시 알아요? 2번 2번 되죠. 6개월에 한 번씩. 그건 어떻게 알았지? 어디서 들었어요? 그렇군요. 여기 있다 보면 그런 걸 많이 주워 듣게 돼 있어요. 그런 2번 정도의 이제 두 번 정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이제 3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니 1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년간 흘러왔잖아요. 대략 한 10몇 번 버전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3.10몇 점 되면 그럼 4.번에 나와요. 지금 보시면 우리 쿼터 4에 보면 릴리즈 4.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3점대는 이제 11 버전까지 끝나요. 이제 4점대 버전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4점대 시대를 지금 맞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버전을 계속 관리하면서 4점대가 가는 어떤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겠죠. 근데 혹시 그 이야기 혹시 무들 제가 번역한 책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게 2.0이었거든요. 10년 전에 이제 번역을 한 책인데 그게 이제 우리 회사의 출판, 우리 회사 이름을 출판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무들 번역서로는 드물게 이제 지금 출판이 된 사례라서. 근데 그때가 2.0이었어요. 2.0 버전들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소개해주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한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우리가 2.0 했고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3점대 버전이에요. 지금 다시 이제 4점대 시대를 이제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까 1년에 2번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실제로 메이저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이너 업그레이드 말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가 메이저예요. 두 번째 자리부터는 마이너예요. 그러니까 3.1이 3.2가 되는 건 메이저 업그레이드고요. 3.1이 3.11이 되는 거는 마이너 업그레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패치라든지 뭐 어떤 버그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다 마이너고요. 뭔가 큰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될 때 3.1이 3.2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메이저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측면에서 6개월 사이클을 돌거든요. 저기 한번 그래프 한번 보면 그 사이클이 어떻게 도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펙을 이제 정해요. 한 달 정도. 뭘 개발할 건지를 정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개발을 하죠. 그 다음에 QA를 해요. QA는 뭘까요? 품질 관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품질 관리하고 다큐멘트 작업을 또 한 달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오픈하기 전에 펄리싱이라는 정제해야 한다는 뜻이죠. 조금 더 다듬는다는 그런 뜻이죠. 저 사이클로 계속 6개월씩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6개월을 저렇게 계속 돌리면서 실제로 저 사이클을 지난 20년간 계속 해왔다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거의 그걸 누가? HQ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HQ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밸류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죠. 밸류를 먹을 수가 있지가 않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밸류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HQ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저 박스에 보면 프로덕트라고 해서 LMS, 애플리케이션, 워크스플레이스, 그리고 클라우드, 무들랩, 아카데미 뭐 이런 줄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위에 무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무들 앱, 무들 앱이 혹시 오픈 소스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뭔가 숨겨져 있는 코드로 되어 있을까요? 오픈 소스. 오픈 소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근데 왜 오픈 소스인데 왜 여기에 돈을 받을 수 있지? 프리미엄 기능? 그럴 것 같죠. 앱을 서비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애플리케이션만 개발하면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나? 시장에 등록해야 되지 않나요? 등록도 해야 되고 또 서버가 있어야 되죠. DB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웹과 관련 통신 데이터를 관리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서버가 필요하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항상 뒷단에는 큰 서버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우리 백엔드 서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네.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웹에서 보는 화면들, 앱에서 보여지는 화면들을 주로 프론트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와 실제로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들을 대면하는 곳이라고 해서 프론트엔드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뒤에서 그것들을 지원하는 걸 백엔드라고 표현해요. 원래 프론트엔드, 프론트 라인 뭐 이런 표현들이 원래 전쟁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그죠? 전방, 후방 똑같은 말을 여기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사용자 숫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데 브랜디드라는 표현 말 제일 뒤에 있죠. 이게 뭘까요? 각 회사별로 뭘 만들어주는 건가요? 아예 앱을 회사별로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중간에 있는 프로하고 프리미엄은 뭐냐면 그냥 무들 앱을 그대로 활용만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들을 활용할 때
사용자들이 무들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혹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서버에 무드를 설치를 해놨어요. 사용자들은 근데 앱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무드 앱을 그냥 설치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 뭐 정확하게 제가 이 프로하고 프리미엄의 어떤 차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무드 앱을 사용자들이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저희 브랜디드는 별도 앱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안드로이드 그 구글 플레이나 그리고 앱스토어에 아예 그 회사의 이름으로 돼 있는 앱을 아예 등록을 하고 사용자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통 이걸 화이트 브랜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서비스는 무들 워크스페이스라는 건데 무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앞에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어디죠? 학교, 학교 중에서도 고등학교. 고등학교였어요? 하이어 에듀케이션은 고등교육. 고등교육이니까 대학이지. 고등교육이라고 고등학교는 아니잖아. 농담한 거죠? 그럼요. 근데 그 안에는 기업이 빠져 있죠. 기업을 위한 그 LMS와 대학교 LMS의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요. 이게 우리 2회차의 주제예요. 두 번째 이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조직이에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역량이 다르죠. 키스테리님이 지금 해외사업부에 있기 때문에 해외사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쌓기 위해서 지금 무들 교육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인사나 총무 쪽에 만약에 뭐 있다고 치면 이거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조직에 서 일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필요한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죠. 근데 이제 이건 마치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느 과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달라지는 거하고 동일한 거죠. 근데 그 과는 이미 이 사람이 입학할 때 정해져 있죠. 근데 조직은 바뀔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죠. 다른 데로. 마케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배워야 될 게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LMS의 기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런 환경들은 기존에 있는 무들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어요. 거기다가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직업 교육이 갖는 특징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무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개발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제품을 따로 만들었어요. 무들 소스 코드하고도 달라져. 그리고 이거는 오픈 소스도 아니에요. 돈 벌려고 철저하게 작정을 하고 이제 만든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요, 저는. 또 무들 클라우드가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서버가 없어. 그리고 직접 설치하기도 쉽지도 않아. 내가 근데 강사야. 애들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무들 사용하실 때는 이 사이트 들어가면 돼요. 무들 클라우드 사이트 들어가면 내가 여기 보면 50유저, 100유저, 200유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것만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버튼 클릭 몇 번만 하면 무들 사이트가 딱 만들어져요. 그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트너사라고 만약에 하면 우리가 유비온이 파트너사라고 하면 이거 영업을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제품을 예를 들어서 500불을 받는 200유저 정도 되면 500불을 받는 걸 우리 고객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팔잖아요. 요거 쓰세요라고 하면 우리한테 한 30불 정도 떨어져요.
이해되죠? 예. 그렇게 같이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이제 무드 HQ가 하고 있는 일 중에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드 서티피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드를 가르치는 것 자체를 물론 저같이 어중이 떠중이 가르쳐도 되죠. 근데 무드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세계에 몇 명? 기억나? 1억 8천여. 아니잖아. 2억 8천이었잖아. 비슷했네요. 네, 페이스북 사용자 정도의 무드 사용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베이직, 티칭 베이직, 넥스트 레벨, 무드 에듀케이터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 이게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냥 사용자는 베이직 들으면 되죠. 근데 내가 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티칭 베이직을 가져야 돼요. 그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서 뭔가를 더 뭔가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면 티칭 넥스트 레벨이라고 어드밴스드에 있는 강의 프로그램 들어야 되고 아예 그냥 내가 무드 공인 강사가 되겠어 라고 하면 이제 서티피케이트 저걸 되죠. 계속 배가 고픈가 봐요. 소리가 열심히 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들닷컴 아카데미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도 이거 고려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100개 대학 정도 되면 무드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 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는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사용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0개 대학이면. 대학 한 학교에 한 몇 명 정도가 있죠, 평균적으로? 10,000명? 10,000명에 5,000명, 뭐, 작더라도 뭐 몇천 명, 2,000명, 뭐, 작은 대학도 있으니까. 그냥 대충 퉁치고, 5,00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100명,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100명이면 몇 명이죠? 10만 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반절이니까 5만 명 정도인가요? 아니, 5만 밖에 안 되나? 잠깐만 다시 10,000명인데 100개면은 100만 명이죠. 그렇죠. 우리가 숫자에 좀 약간 그러면 반절로 치더라도 50만 명 정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50만 중에서 신입생이 4분의 1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만 명이라고 툭 칠게요. 10만 명이 매년 봄학기에 코스모스 앱을 다운로드 다 받아요. 그러면 코스모스 앱이 교육 앱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몇 등? 가끔씩 1등도 해요. 그래요? 몰랐죠. 네. 코스모스 앱이 교육 앱 중에서 가끔씩 1등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10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학기 초에 다 다운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하니까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겠죠.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무드 서티파이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이거는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근데 좀 그냥 단순하게 하면 무드에 의존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빅블루틴이 대표적인데 우리가 보통 실시간 화상회의 하면 줌을 떠올리죠.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은 실시간 화상회의라고 했을 때 줌보다는 빅블루 버튼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무들에 딱 붙어 있는 실시간 화상 솔루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가 빅블루 버튼입니다. 저걸 설치를 하게 되면 학교 안에서 화상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줌 같은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수 있어서 실제로 빅블루 버튼도 꽤 유명한 오픈소스 그룹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제 잘은 모르지만 저런 솔루션들이 여러 개가 있고 저런 솔루션들이 무들에 딱 붙어서 이제 무들하고 같이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무들하고 같이 붙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빅블루 버튼만 쓰는 게 아니라 무들하고 붙어서 같이 판매가 되니까 아예 무들 서티파이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빅블루 버튼을 팔 때 무들도 같이 HQ도 같이 수익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저기 인텔리보드라든지 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텔 보드는 일종의 학습 분석 리포트 만들어주는 거, 푸들 같은 저작 도구 같은 거예요. 제가 유리지널, 아워리지널 이건 잘 모르는 제품이라 여기 보시면 근데 어사이먼트라고 있죠. 포럼하고 워크시트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과제 이런 걸 도와주는 툴인 것처럼 보여요. 자, 제가 딱 1시간 끊었거든요.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굳이 참여를 뭐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오늘 질문 올라온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지수 대리님이 혹시 없으면 질문이 없어요. 없어요? 아, 서운하네. 진짜 반응이 이 정도라고 이런 줄 줄 몰랐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설명이 너무 완벽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부록같이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 좀 할게요. TMI. 그 무들의 잡다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그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는 영상인데요. 그냥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되게 할 일 없는 학생들이 만든 영상처럼 보여요. 무들 찬양 랩인데 힙합. 블랙보드를 쓰면서 저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학생들이 모듈로 빨리 스위치해라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는 그런 아주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무들이라고 치고 뮤직비디오 이렇게 치면 노래도 괜찮아요. 들을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블랙보드 욕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TMI인데 이 그래프가 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LMS 중에서 학교가 망하면서 같이 사라지는 LMS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decommissioned LMS 시스템이라고 해요. Because of school closed. 학교가 망하면서 같이 망하고 있는 LMS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연도별로 좀 틀리죠. 여전히 이제 무들은 노란색으로 있고 캔버스 빨간색으로 있고. 근데 2019년도에 굉장히 큰 그래프 하나가 나오죠. 브라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한 4위 정도 시장에서 되는, 예전에는 디자이어 툴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브라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LMS, 이것도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상용 제품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잘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학습 분석과 관련돼서 꽤 뛰어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은 재정률 관리 이런 것들 잘해요. 드랍아웃 같은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잘 돼 있어서. 근데 2019년도에 브라이트스페이스를 쓰고 있는 학교들이 왕창 망했어. 캔버스를 쓰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망했죠. 2017년 블랙보드도 많이 망했고, 무들은 살짝 좀 걸쳐 있긴 한데 어쨌든 유달리 저기에 좀 브라이트스페이스가 좀 많이 2019년도에 망한 학교의 대표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 트윗에서 보통 이제 여러 감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LMS를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왼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감정 표현들이 나와요. 앵그리도 나오고, 아까 텐터티브, 뭐 좀 주저하는 거, 그리고 저 중간에 이렇게 뭐더라? 조이도 있어요. 조이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하여튼 감정의 표현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옛날에 January 뭐 이렇게 돼 있고 September 이렇게 돼 있죠. 2017년도에 January부터 September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미국은 학기가 어떻게 되죠? 9월에 시작하죠. 그러니까 되게 약간 후반부 쪽에 학기 말 끝까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감정 표현한 건 초반에 한번 봐봐요. 블랙보드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한 4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september까지는 전부 캔버스예요. 좋든 싫든 캔버스에 대한 무지막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제 캔버스가 사용성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채택들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불만들이 많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캔버스가 인기가 많아서 이미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감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블랙보드 욕을 하고 있는, 웹시티 욕을 하고 있는, 무들 욕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무들이 별로 욕을 또 안 읽고 그리고 칭찬도 많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뭘까요? 나는 안정적이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익숙해져 있다. 무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뭐 그 희비들이 엇갈린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사용자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것만 보고 해석을 해보면 무들에 대한 반응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우리나라 두 번째 무드 워크숍을 했을 때 제가 최초로 무드를 알게 된, 우리 회사에서는 2000한 그 후반 때부터 이 무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들이라는 걸 최초로 제가 인지를 했던 시점이 이때부터였어요. 진짜 TMI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무드를 알게 된 거의 한 15년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무들이 있는지도 몰랐죠. 무들은 실제로 2011년 정도부터 월드와이드하게 쓰이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몇몇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좀 쓰고 계시다가 그리고 워크숍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우연히 제가 참여를 하면서 이거 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한 게 지금 우리 코스모스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 2008년도 세종대에 했어요. 이것도 이제 특이하죠. 이거 누가 개발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무들 개발자가 우리 회사에 없었어요. 전무님이? 아니? 나는 개발을 그때쯤에서는 좀 손을 놨을 때 최병식 팀장님이 그때 우리 외주 역할을 하셔서 최초의 무들 개발자로 이걸 개발하죠. 우리 최병식 팀장은 처음에는 우리 회사 사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에 계셨었는데 나중에 영입을 해본 분이죠. 근데 최초로 프로젝트를 하신 분이죠. 우리 오병주 부장보다 훨씬 빨리 조인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무들 학회에서 오병주 부장하고 같이 쓴 최초의 논문. 이거는 최초의 안내서 해피 무들링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런 무들을 좀 재밌게 혹은 이해하기 쉽게 좀 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자라고 해서 일종의 소책자처럼 많이들 만드는 가이드북 같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PDF로 있어서 찾아보시면 아마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틴 두기아마스를 최초로 이제 만난 사람이 우리 오병주 부장. 그것도 캐나다 지구 반대편에서 만났었죠. 먼 데서 만났죠. 그 뒤에 이제 우리 만남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제가 그 중간에 2012년도에 호주에서 한 번 더 만났고, 그때는 대면하는 시절이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친해져서 지금 콜롬비아에 우리가 그때 콜롬비아에 하필이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해외 사업부가 강부장하고 저하고 엄청 이제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콜롬비아에서 무술 한다라고 해서 갔는데 마틴 두기아마스 와 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또 마침 박창 부장하고 우리 부사장님도 콜롬비아 그때 약간 격려차 오셨거든요. 다 겹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이제 찍었었죠. 이거는 이제 일본에는 무들무시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열리고 있어요. 한국에는 무들무시 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열리고 있을까요? 안 열리고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공개를 안 해서? 사용자층들이 두텁지가 않아요. 이 여기는 이제 대학이 번갈아 가면서 그 무들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 차원에서 학교 연합회에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무들 무술 행사를 학교 주관으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주관할 만한 무들의 어떤 주체가 지금은 없어요.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한 시장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일본 시장과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차이가, 일본은 사용자들이 원해서 무들들이 구축이 된 사례들이 많은 반면에, 한국은 우리 같은 공급자들이 영업을 하면서 무들이 좋아요 해가지고 만드는 시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는
최초로 마틴 두기아마스가 한국에 왔던 최초의 사람. 이때가 이제 마틴 두기아마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온 시점이었어요. 2019년도니까 얼마 안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북촌 마을에 그 한옥타운 그게 두 분을 모시고 아예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예 숙소를 제공하고 계속 행사도 하면서 한 2박 3일 정도 계속 같이 지내면서 완전 친분이 돈독해진 계기가 그때 됐었죠. 마지막인데 이제 무드를 현재 우리가 한 100여 개 정도 대학이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꽤 많은 학교들이 이제 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학교가 이게 무드인지 몰라요. 코스모스라고 혹은 유비온 LMS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주도를 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고 있는 현상이긴 한데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네 어떤 교육 환경에 맞냐 안 맞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무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 이제 이 영향도를 계속 높여가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본 겁니다. 자, TMI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꽤 오랫동안 1시간 10분 정도 원래 오래 안 하려고 그랬었죠 우리가? 네, 각 짧게 테마별로 10분 15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아졌어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편하고 재밌게 그리고 웬만하면 짧게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좀 그 특별하게 준비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한번 해보자 테스트로 일단 진행한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저도 이제는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세팅도 되게 어설프게 해서 근데 이제 정말 프로그에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뭔가 좋은 인터페이스가 나온 거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그런 첫 회차였던 것 같아요. 소감 한번 짧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네. 진짜로? 반응이 별로여가지고 다음부터 혼자 해도 될 것 같은.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서. 네. 메신저 보낼게요. 나중에 편집하면 뭐 끊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대략